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의 황보선입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추가 경정 예산안 합의 처리 시한 내일이죠. 핵심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극심한 타격을 받고 절망적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을 위해 국고를 쓰는 것인데요. 여야의 기싸움은 이런 핵심이 아니라 통신비 2만 원이냐,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냐 같은 지엽적인 주변적인 의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쟁으로 혹시 다급한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 늦춰지는 것 아닌지 걱정입니다. 오늘 출발새침에서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초선 의원들이죠. 초선 의원들의 시선으로 정치, 사회 이슈들 함께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랍스터 같은 1급 식단을 학생들에게 급식한 화제 영양사도 만나봅니다. 2020년 9월 21일 월요일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힘차게 출발합니다. 출발새 아침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내려온 건 38일 만입니다. 비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2단계가 27일까지 연장됩니다. 추석 특별 방역기간은 방역 수위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철원 군부대로 침입해 월북을 시도한 탈북민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탈북민은 이전부터 월북 가능성이 있어 경찰의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축구선수 손흥민이 어제 한 경기에서 4골을 터뜨렸습니다. 토트넘은 사우스햄프턴을 상대로 5대2의 역전승을 이뤘습니다. 네, 오늘의 중요한 뉴스를 요점 정리해 주시는 분이죠. 박철민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철민입니다. 자, 코로나19 현황부터 보죠.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내려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2명입니다. 국내 발생 72명, 해외 유입은 10명인데요. 누적 확진자 22,975명이고요.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명 아래로 떨어진 게 지난달 13일 이후 38일 만입니다. 지난달 13일에는 56명이었고요. 그 이후에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등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한 거죠. 서울은 28명, 경기 24명, 부산 6명 순으로 기록됐고요. 사망자는 5명 늘어서 누적 383명입니다. 네, 정부가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일주일 더 연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0일 종료 예정이던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27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정부는 직전 한 주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확산세가 진정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확진자 규모가 급증할 위험 요인이 존재해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여전하고 일주일 뒤에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점도 큰 위험 요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처럼 유흥주점, 콜라텍 등 그 이른바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도 금지됩니다. 예. 수도권의 경우에는 2단계 조치가 이미 27일까지로 연장된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27일까지 이렇게 2단계 조치가 이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해서 2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는 추석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해서 방역 수위를 한층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네.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의 세부 대책은요, 이번 주 중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추석도 고비인데, 근데 이후에 개천절 집회도 걱정입니다. 예.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그런데 서울시에 손해배상 청구하기로 했다고? 이건 또 웬 황당한 소식입니까? 또 주어가 뒤바뀐 것 같죠? 예. 그런데 사실입니다. 어제 오후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도 서울시에 반소로, 그러니까 반대로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들은 교회나 정광훈 목사가 누구를 어떻게 감염시키고 어떻게 확산시킨 것인지에 대한 서울시 발표는 판판이 깨어질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주장이다. 서울시가 거짓을 얘기했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인 거죠. 또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탓이라면서 교회 측 변호사와 의사 등 또 전문가와 함께 생방송 공개 토론을 열자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서 일부 경찰이 언론의 수사 정보를 흘렸다면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말했는데요.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이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네. 앞으로는 좀 관심조차 주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 갖지 말까요, 진짜? 자,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경찰이 철원 한 군부대에 침입해서
북으로 넘어가려 시도한 탈북민 이제 붙잡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휴대전화 넉 대도 가지고 있었고요. 절단기도 소지한 상태였습니다. 휴대전화 넉 대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예. 좀 의문이네요. 예. 네, 그리고 캠코더도 있었던 것으로 좀 파악됐고요. 캠코더도. 예. 네. 이러다가 이제 월북을 시도했는데 경찰이 발표한 건 어제이지만 사건이 발생한 거는 지난 17일 오전 9시쯤이었습니다. 네. 강원 철원군 소재 3사단 전차대대 훈련장에 30대 중반의 이 탈북민이 월북을 시도하다가 잡힌 건데요. 군 당국에 발각된 이 A씨라고 칭하겠습니다. 네. A씨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군은 A씨가 민간인 신분인 점을 고려해서 경찰에 신병을 넘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탈북민 A씨, 이전에도 월북 가능성이 좀 보여서 경찰이 관리해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A씨는 2018년 탈북한 뒤에 주로 서울 성동구에 거주해온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부인과 이혼한 뒤에 지인이나 담당 신병 보호관에게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탈북민의 월북 시도는 최근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는데요. 네. 앞서서 지난 7월에는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탈북민 김모 씨가 인천 강화도에서 월북하면서 군 감시체계에 대한 비난이 일기도 했었죠. 통일부에 따르면요, 다시 월북한 탈북민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29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또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 탈북민도 89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소재 파악 안 되는 탈북민들 사실 제3세계라든지 다른 예. 선진국으로 이미 갔을 수도 넘어간 있는. 사람들이 매우 네. 많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기분 좋은 손흥민 선수 활약상이네요. 이 해트트릭도 아니고 한경에서 4골 터뜨렸습니다. 네, 저는 어제 이 하이라이트를 예. 한 수도 없이 본 것 같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요. 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8시입니다. 토트넘은 2020-2021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2라운드 사우스햄프턴과의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4골에 힘입어 5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손흥민이 토트넘 입단 후에 프리미어 리그에서 기록한 해트트릭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최다골 기록까지 갈아치웠습니다. 네, 프리미어리그만 한정했을 때 그렇습니다. 처음이죠. 네네. 자, 0대1로 더군다나 끌려가다가 전반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골을 터뜨린 거죠?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전반 32분 사우스햄프턴의 선제골에 끌려가던 전반 종료 직전에 예. 인저리 타임에 케인의 긴 크로스를 잘 살려서 골망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후반 시작하자마자 후반 2분에 케인의 패스를 받아서 빠르게 쇄도하면서 역전골을 만들었고요. 또 후반 19분 케인의 로빙 패스를 받아서 빠르게 돌진하면서 시원하게 골을 넣었고 해트트릭을 이뤄놨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후반 28분에 또다시 케인이 계속 나오죠. 네. 케인의 크로스를 받아서 안정적으로 4번째 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케인도 그러면 어시스트 도움 4개를 기록했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골까지 네, 또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중에. 하나 더 넣었고요. 예. 그래서 둘 다 이제 뭐 평점으로는 10점 만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평점 10점 만점. 네. 대단하네요. 특히 예. 그 첫 골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보기엔 그 각이 안 나오는 골인데 맞습니다. 그걸 집어넣었어요. 그냥 예. 골 라인으로 벗어날 수도 있었던 네네. 그런 긴 크로스였는데 손흥민 선수가 빠르게 또 잡아냈고 그것을 예. 각이 없었는데도 그 미세한 차이를 또 잘 넣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영국 현지 매체들도 손흥민 선수 높은 점수 줬죠? 그렇습니다. 경기 후에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는 토트넘의 사우스햄프턴전 리뷰와 함께 손흥민을 킹 오브 더 매치로 선정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기 MVP가 된 거죠. 예. 또 영국 BBC 팬 투표에서도 손흥민은 9점 이상을 받았고요. 토트넘 선수 중에 가장 높은 포인트를 받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점 만점에 10점을 부여한 매체들도 있었습니다. 어제가 일요일 썬데이였잖아요. 예. 슈퍼 썬데이가 아니고 슈퍼 쏜데이였다라는 평가도 받습니다. 슈퍼 쏜데이. 예. 뭐 괜찮은 예, 장명이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철민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네, 패기와 열정 넘치는 여야 의원들의 월요 토론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기 스튜디오 처음 들어오시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미래통합당의 박수현 의원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네, 두 분 월요일
굉장히 밝은 표정이십니다. 아, 그래요? 좋은 일 혹시 앞두고 계십니까? 네. 두 분 만나서 기분 좋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 예. 처음 뵀는데요. 네. 박수영 의원님 너무 인상이 좋으시네요. 아, 그러세요? 네. 저는 이선 의원님 네. 국회에서 네. 슬쩍슬쩍 뵀는데 네. 인사는 못 드렸습니다. 오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멀찍이서 바라보기만 하시다가 네. 직접 뵈니까 더 좋으신가 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토론 기대해 보면서 첫 주제 공정입니다. 지난 주말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공정이란 단어를 37번이나 언급하면서 공정한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 공정이 이렇게 중요한 화두가 된 이유 어떻게 읽으십니까? 먼저 이전에 많이 나오셨으니까 박 제가 의원께서 먼저 먼저. 할까요? 네, 예. 보시죠. 네. 예전에 그 마이클 샌들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네. 한국에서 많이 팔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별로 안 팔린 책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책이고요. 예, 정작 저는 뭐 미국에서는. 스승이기도 네. 합니다만은 네. 한국에서 많이 팔린 이유가 예. 정의가 없어서 네, 네. 정의를 갈구하는 분들이 많이 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하. 주말에 공정 37번 말씀하신 것도 네. 공정이 없기 때문에 공정을 37번이나 말씀하신 게 아닌가. 특히 네. 청년들인데 청년들이 필요한 게 이제 교육, 그다음에 네. 병역, 네. 그다음에 취업 이런 데서 공정을 원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입시 교육 쪽에서는 우리 조국 교수의 아빠 찬스, 병역에서는 추미애 대표의 또 엄마 찬스, 네. 취업에서는 인국공 사태 이런 것들이 이제 불공정하다고 청년들이 느낀 대부분의 사례들인데 네. 이런 사례들이 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치하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스로 37번이나 공정을 외치니까 상당히 공허하게 느껴진 거 아닌가. 중요한 단어는 또 사실 네. 여러 번 외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네. 아까 정의란 무엇인가랑 똑같은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박 의원께서 일갈하셨습니다. 정의가 공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37번이나 대통령이 이 단어를 외치셨다. 그러면 이수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공정 37번. 모든 기사들이 다 그 제목을 이런 식으로 뽑았거든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근데 공정이라는 게 사실 이제 최근에 있었던 뭐 특정한 이슈 때문에 이게 화두라기보다는 네. 저는 이제 시대적인 좀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게 꼭 이제 대한민국에만 국한된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그 공정이 시대적 화두일 수밖에 없는 게 점점 더 사회가 양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 구조적인 불공정과 불평등이 이제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고 네. 그래서 이 불공정과 불평등이라고 하는 또 더더구나 구조적인 이 바꾸기 어려운 네. 이런 불공정들이 사회를 양극단으로 나누고 또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공정의 문제라는 것이 이제 정치 영역에서나 사회 영역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청년들에게 이게 더 특별한 화두인 것이 사실인데 저도 이제 30대 청년으로서 네. 이게 고도성장 시대를 살아온 이제 기성세대하고 다르게 청년들에게는 기회의 문은 훨씬 더 좁아졌고 네. 또 문턱은 훨씬 높아졌고 그렇게 좁아지고 높아진 네. 그 이제 기회들을 어떻게 나눠 갔느냐 하는 것이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도 있었지만 사실 뭐 대통령이 바뀔 정도로 굉장히 사회를 흔들었던 이제 최순실 게이트 같은 사건들도 사실은 이제 불공정이 난무하는 이제 사회 네. 거기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분노를 보여준 사건이었고요.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네. 이제 시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순실 스캔들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된다. 이 따져보려면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공정이라는 단어를 37번 말씀하신 거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제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다. 그리고 뭐 구조적 불평등, 갈등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론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이 문제를 잘 짚고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네, 그에 대한 문제의식과 네. 또 대통령의 어떤 철학을 네.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이렇게 열어 들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연설문에 보면 네네. 전반적으로 뭐 이를테면 뭐 예. 예. 저는 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 예.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가 공정이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공정을 흔드는 주체가 네. 이 정부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최근에 여러 가지 사태들 때문에. 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듣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정부가 공정을 흔들었다 그래서 좀 공허하게 들렸다. 이런 네. 그런데 말씀은 네네.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가 공정이다. 네.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로는 네.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인국공 네네. 사태, 네. 조국 추미애 사태, 정부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흔드는 네. 공정이거든요. 예. 네. 자, 그러면, 자, 요즘, 문 대통령이 사실 구체적인 그 예로서 추미애 장관 아들 얘기를 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을 비롯해서 이제 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이른바 이제 휴가 특혜 뭐 의혹 이런 부분으로 시작한 이 논란이 사실 일반 여론에서는 굉장히 요즘도 큰 영향을 미치는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검찰 수사가 또 이제 사실은 8개월 끌어오다가 이제 요즘이야 갑자기 속도를 높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과 관련해서는 좀 네. 빨리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서 네. 이제 국민들이 좀 하루라도 빨리 이 지겨운 쟁점에서 좀 벗어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네. 벌써 이제 지겹다라고 네.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수술을 받고 아팠던 청년 병사 한 명이 예. 다른 것도 아니고 병가를 며칠 연장한 것을 전화로 연장했느냐, 누가 네. 전화했느냐, 이걸 놓고 정치권이 이 얘기에만 매몰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네.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난주에 이제 4일 동안의 국회 대정부 질문을 거치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야당과 언론이 제기했던 주요한 몇 가지 의혹들이 해소되고 예. 지금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의혹의 부스러기들만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조만간에 정리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뭐 이 일이 작은 일이라거나 검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을 지켜봐야 된다 이런 주장에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로 처음에 야당이 제기한 것처럼 불공정과 권력층의 특혜 문제라고 하면 이거는 네.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사고 중대한 문제라면은 검찰의 수사만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이게 확인 가능하고 해명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정치권에서도 논란을 주고받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게 불공정과 권력층 특혜의 문제다라고 처음에 지적됐던 것과 달리 사실 실제 내용을 네. 밝혀보니 이제 완전히 다른 문제였던 것이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청탁을 할 요량이었다라고 한다면 당시 뭐 야당 당 대표였고 네. 국회의원이었던 추 장관이 민원실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했으면 네. 그게 이제 권력층의 뭐 특혜고 비리고 하는 문제라고 얘기했을 텐데 네. 민원실에 뭐 누구누구 부모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화를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장 자체로도. 그래서 이제 뭐 이거를 청탁을 하겠다라고 했다면 뭐 국방부 장차관하고도 연락할 수 있고 또 당의 국방위 위원들을 통해서 뭐 고위직을 통해서도 청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주장 자체가 이걸 민원실에 전화해서 이제 네. 문의를 했다라는 네.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본질적으로 이게 뭐 네네. 불공정의 이슈, 권력층의 이슈 이제 네. 이런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게 특혜로 시비가 있으려면 병가를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네. 지금 그 병가 외에 뭐 일반 병사들한테 정기 휴가가 있고 이건 이제 보편적으로 나눠지는 공평하게 네네. 나눠지는 것이고요. 예. 또 이제 상급자가 좀 재량을 가지고 결정하는 포상휴가랑 위로휴가 네. 이렇게 정기휴가랑 포상휴가, 위로휴가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는 건데 병가는 이제 아프다는 증명이 필요한 거니까 네네. 뭐 좀 논외인 것이고요. 정기휴가는 이제 공평한 것이니까 논외고요. 네. 뭐 특혜를 받았다고 하면 특혜성으로 갈 수 있는 게 상급자가 결정하는 포상휴가랑 위로휴가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통계를 보니까 그 당시에 병사들 평균 휴가 일수가 포상휴가는 13일, 위로휴가는 이제 위로휴가도 13일인데 네. 이 서 씨는 포상휴가 4일밖에
안 받았고 네. 위로휴가도 7일밖에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평균의 절반도 못 받았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특혜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술받은 부위가 계속 아파서 병가를 뭐 열흘도 안 되는 며칠을 더 연장한 것인데 이거를 애초부터 황제휴가다라고 하면서 이제 불공정 프레임을 들이댄 것 자체가 좀 애초에 야당이 좀 헛다리를 짚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핵심이 그 본질은 어떤 권력 어떤 불공정이 아니다. 오히려 다른 지엽적인 문제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정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전혀 아니죠. 그래서 네. 야당이 네. 제기한 뭐 평창 통역병 청탁 문제도 네. 진짜 청탁을 하고 뭐 권력을 행사할 생각이 있었다면 최순실 정유라 사건 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네. 뭐 국장이나 장관 차관에게 요구하고 말 안 들으면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네. 주려고 시도를 했었겠죠. 지금 전혀 그런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 네. 박 의원께서는 네. 지금 이소영 네, 의원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사실 국회에서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요. 네. 이소영 의원님 주장하시는 거는 주장인데 검찰에서 빨리 수사를 해서 네. 모든 걸 백일하게 밝히는 거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염려되는 거는 검찰의 수장이 이 사건 수사하는 동부지검장이 네네. 사실 대검 형사부장 당시에 이 수사를 막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염려는 좀 되고 있고요. 저는 그보다도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얘기해야 되지 않나. 이게 왜 이렇게 터졌느냐.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가 인사청문회라는 제도를 처음 도입했거든요. 네.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됐는데 그때 많은 실무진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중간에 임기 네. 중에 이게 터져서 네.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초기에 청문회에서 다 걸러주는 게 좋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도입해야 되겠다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이 야당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여러 가지 해서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 정부는 지금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안 된 장관들을 계속 임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예. 초기에 걸러야 되고 초기에 야당이 반대해서 이슈가 된 분들은 네. 임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아하. 그래서 이렇게 임기 중에 자꾸 사건이 터져서 네. 국정이 혼란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제대로 걸러주지 못했기 때문에 네. 예상된 문제로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터졌다, 나왔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네. 만약에 네. 이제 위법이나 부당이 좀 네. 명확하게 드러났었다라고 네. 하면은 뭐 청문 인사 보고서 채택 여부뿐만 아니라 이제 뭐 채택이 됐었다라고 하더라도 예. 임명을 하지 않았겠죠. 근데 아직까지 지금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 사실은 의혹밖에 없는 것이고 위법이나 부당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초반에 의혹으로 제기됐던 뭐 네. 입증 자료까지 있었던 것들이 그 어떤 증인의 뭐 증언이나 이런 네. 것들도 지금 허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확하지 않은 의혹만 가지고 어떤 뭐 네. 임명을 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의혹이냐 진실이냐 검찰 수사가 빨리 결국 나와야 진행돼야 되겠습니다. 네, 예. 저도 이미 바라는 바입니다. 8개월이 협의됐습니다. 예. 자,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각 당에서 지금 의원직 사퇴까지 이야기되는 그 쟁점들 몇 개 있는데 그 김원걸 의원 맞습니다. 네네. 이제 민주당에서 제명 뭐 됐는데 네네.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이거 꼬리 자르기다. 근데 뭐 정의당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의원직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저는 이제 이런 문제들은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이 예. 뭐냐면 의혹이 제기가 되면 본인이 해명을 하고 예. 그 해명에 대해서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들면 당에서 민주당은 윤리심판원이 있고요. 저희 예. 당은 윤리위원회가 있는데 네네.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다음에 제명을 하든지 사퇴를 하든지 결론이 나야 되는데 네. 이번 김홍걸 의원 건 경우에는 의혹이 있었고 본인이 해명을 네. 했는데 당에서 공식적인 조사를 하고 범위가 어디까지가 이 부조리다, 불합리다, 불법이다라는 거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이제 네. 제명 조치를 했거든요. 근데 비례의원의 제명이라는 거는 네. 국회의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건의 전모를 밝히지도 않고 국회의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네네. 하기 때문에 저희 야당에서 꼬리 자르기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예. 원칙대로 조사를 더 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다음에 네. 처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의원께서 어떻게 해요? 저는 김홍걸 의원 제명한 것은 적절하고 신속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 여당에서 윤리감찰단 처음에 만든다고 했을 때
내부에 얼마나 뭐 칼을 들이대겠어? 이런 의구심들이 있었는데 지금 윤리감찰단 조사 회부 만에 네. 이틀 만에 제명 결정이 네.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더욱이 또 그 대상이 여당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네. 김홍걸 의원이기 때문에 이게 내 편이라고 봐주지 않겠다. 앞으로 내부에도 칼 들이댄다. 네네. 이런 메시지를 이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꼬리 자르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국민의힘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김홍걸 의원 못지않게 이제 조수진 의원이 11억 원이나 되는 재산을 뭐 축소 신고하면서 네. 사실 해명이라고 하는 게 바빠서 깜빡했다. 이제 이런 해명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도 피감기관으로부터 뭐 수천억 원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지금 이해상충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황인데 뭐 당 차원에서 아무런 뭐 설명이나 뭐 네. 입장이나 조치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문제가 있는 꼴이라고 보이면 네. 일단 자르기라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어떤 그 올바른 태도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산 축소 신고 부분이 네. 하나가 있었고요. 예, 예. 또 부동산을 이제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을 이제 구입한 네. 약간 이제 투기 의혹 같은 것이 있는 것이죠. 투기 의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위법 소지라기보다는 당의 정책 방향, 이 부동산 정책의 방향하고 맞지 않는 이제 그 행위다라는 네네.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이고 재산 축소 신고는 사실 추가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네. 본인의 해명도 그냥 몰랐다라는 단순 해명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더 심도 있게 뭐 조사를 하고 발표할 만한 그런 사실관계는 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 박덕흠 의원 관련 얘기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와서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YTN 뉴스 FM 출발새 아침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잠깐 언급했던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그 상임위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받은 사업비 등이 모두 2천억 원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이것도 뭐 이해충돌 뭐 이런 문제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우리 이소영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제가 말씀을 올리면은 이 문제도 저는 김홍걸 의원 건과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돼야 된다. 네. 즉 의혹이 제기됐고 네. 본인의 해명이 필요한데 오늘 오후에 본인 해명한다고 합니다. 아, 오후에요. 예, 네. 그게 이제 충분하면 괜찮고 충분하지 않으면은 저희 당 윤리위원회에서 네.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를 밝혀내는 게 우선 급선무고요. 예.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홍걸 의원 때 제가 말씀 올렸지만은 조사를 하고 사실 언론이 제기한 의혹만 있는 네. 것인지 더 있는 것인지를 네네. 당에서 밝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체를 명확하게 빨리 그렇죠. 신속히 예. 밝혀야 된다. 이렇게 네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만큼만 짚어보고요. 제가 혹시 한 말씀만 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사실 이 이소영 문제가 의원. 네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이다. 네, 예, 예. 왜냐하면 도덕 불감증이라고 하는 게 저는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분이 이제 스스로 건설회사 대표였고 현재도 건설회사 대주주이고 네. 친형이고 친아들이고 온갖 가족들이 다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건설회사 가족이에요. 근데 이런 분을 국토교통위원회에 5년 동안이나 상임위 위원으로 배정을 하고 심지어 국토위 간사까지 이제 맡으셨던 네. 분이거든요. 네네. 근데 피감기관에 대해서 이제 상임위 위원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이제 국회를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다 아는 얘기고 또 30명의 국토위 위원 중에서 가장 실권을 쥐고 있는 게 간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이 사실은 상임위에서 대놓고 청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 국토위 위원이나 간사로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피감기관한테 압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시 말해서 그 존재 자체가 영업인 거고요. 네. 실제로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한 금액이 지금 언론 보도상 뭐 2천억 원이 넘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 구체적인 언어상의 청탁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저는 의정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영업 활동을 한 것이다. 좀 알아봐야 됩니다. 이게 네. 언론에 의혹을 제기한다고 해서 네. 모두가 팩트는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거든요. 저는 뭐 내용은 자세히 아까 조사해 봐야 된다고 했지만은 예를 들면 특별한 기술을 가진 네. 회사이기 때문에 수주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건설공사라는 게 정부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 입찰을 해요. 예. 입찰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조달청에다 의뢰를 하고 네네. 그런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했다면
입김이 작용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가 아까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 네. 뭐 단정은 할 수 없죠. 근데 네. 이제 이분 어떤 공개 입찰로 진행돼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이게 상식에 맞지 않은 변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이제 변호사로 일할 때 건설사 입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을 대리하기도 했었는데 네. 공공발주 사업에서 소위 RFP라고 하는 입찰 공고문이 네네. 여기 어떤 조건이 기재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사 실적을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네. 또는 어떤 특정 기술이 네. 업체 선정 요건에 명시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업체가 선정되는지가 거의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한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분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이제 공식 질의에서요. 네. 건설 신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많이 사용해라. 이게 네. 좋은 거다. 이걸 많이 사용하길 부탁한다. 이런 류의 이제 질의를 하셨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본인 건설사가 보유한 그 특정한 건설 신기술 기술이 서울시의 업체 선정 조건으로 명시되고 그걸로 인해서 용역을 서울시로부터 많이 수주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도 뭐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하더라도 그 기술이 입찰의 어떤 조건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공공입찰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게 어떤 그 피감기관 발주기관에서 여러 가지 재량적인 판단의 여지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변명이 될 수 없는 그런데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면 네. 서울시 공무원들 전체를 명예훼손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 서울시에 근무했는데 네. 네. 공무원들 이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기술이 진짜 필요한지 안 한지 RFP에 들어갈 만한 것이 아닌지 네. 판단을 하거든요. 공무원들이 문제될 일을 잘 안 해요. 네. 근데 서울시가 그렇게 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럴 수도 있다는 정도로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좀 네. 기준 뭐 내로남불 같은 건데 이제 사실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관련해서는 뭐 국방부 공무원들이 다 뭐 추미애 뭐 전 의원의 압박을 받아서 뭐 휴가를 해준 것이다 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 서울시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어떻게 뭐 완전히 그런 의혹이나 어떤 가능성에서 배제될 수 있겠습니까? 상임위 위원이 뭐 대주주로 앉아있는 건설회사에 어떤 그래도 조금은 유리하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압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네. 어떻게 보면 뭐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부분이죠. 네, 뭐 일단 오늘 오후에 또 본인 해명한다고 네, 하고 또 뭐 지켜보시죠. 윤리에서도 이제 또 필요하면 또 조사한다고 하니까 지켜보시죠. 네. 자, 다음으로 자 국회 본회의에서 내일 4차 추경안 처리하기로 이제 합의한 상황인데 자, 이 통신비 2만 원 그다음에 전 국민 독감 무료 백신 이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합의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우리가 봐야 될 게 합의는 저는 뭐 되지 않겠나. 네. 이낙연 대표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게 그 통신비 2만 원에 관해서는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60% 정도가 반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4차 추경이라는 게 예. 사실상 처음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1961년에 네. 한 번 했는데 그때는 미국의 원조가 자꾸 들어올 때라서 들어올 네. 때마다 추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건 좀 다른 의미의 추경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4차 추경이 7조 8천억인데 이게 100% 국채예요. 네. 빚을 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추경을 하기로 하면서 합의했던 사항이 뭐냐면은 코로나로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을 집중적으로 핀셋 지원하겠다. 네. 이런 방침에 대해서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통신비 2만 원은 그 방침 합의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네. 골고루 2만 원 나눠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1조 가까운 돈인데 빚을 1조 내서 2만 원 뿌리겠다. 이거랑 똑같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낙연 대표께서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는 네. 이 국회 통과인데 양보하시지 않겠느냐. 국민들이 반대하고 네네네. 빚을 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신비 2만 원은 양보하지 않겠느냐, 예, 이건 접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하셨고요. 이소영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통신비 2만 원 지원이냐 전 국민 무료 백신 독감 백신 네, 접종이냐 이제 예. 이 어떤 두 가지 대안을 놓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전 국민 무료 독감 백신 접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국내 제조사도 그렇고 수입사도 그렇고 추가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 네. 지금 추가 생산해도 내년 2월에나 겨우 나온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사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방역 측면에서도 지금 방역 당국에서
독감과 관련해서는 대개 50% 정도의 접종 목표를 세우고 관리를 하는 것이다. 네. 무조건 국민한테 다 이 주사를 접종하는 것보다는 고위험군들이 빠지지 않고 네. 이걸 접종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질병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는 그 가능하거나 적절한 아이디어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고 이건 야당에서 이 주장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것이 통신비 이제 1인당 2만 원 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이게 의미가 있느냐 타당하느냐 이제 이 부분을 분석하고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네. 100점짜리 아이디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더 충분한 재원이 있어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지원이 됐다면 더 좋았을 네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제 생각에 통신비 2만 원 지원이 사실 궁여지책으로 나온 이유는 이제 예. 좀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추가 이제 예산안을 편성하는 상황이고요. 예. 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기 지표에 기초할 때 소액이나마 전 국민 보편 지급의 필요성은 이제 정부 당국에서 인정을 하고 네네. 좀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소액을 어떻게 나눠줄 거냐 하는 측면에서 이게 소액이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좀 제약이 더 추가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걸 현금 지급을 한다라고 하면은 현금 지급을 할 때 이제 보통은 전달 비용 이걸 네. 이제 행정적으로 국민들한테 이 현금을 지급하는 데에 비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예. 1인당 20만 원 지급할 때랑 2만 원 지급할 때랑 이 투입되는 행정 비용은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이 지급되는 비용의 규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제 그 소위 어떤 가성비가 안 나오는 그렇죠. 네네. 거죠. 예. 배보다 예, 예. 배꼽이 이제 네네. 더 커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어려웠을 것이고요. 예. 그래서 아마도 필수 생계비에 해당하는 지출 항목을 뭐 자동 삭감하는 방식으로 네네. 그 비용을 좀 지급하는 줄이는 필요가 있었을 텐데 필수 생계비라고 하는 게 뭐 통신비라거나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나 이런 것들인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1인당 2만 원이고 뭐 4인 가족이라고 하면 이제 8만 원 정도 수준의 이제 재원인 건데 이게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인 계절을 제외하고는 4인 가족 8만 원인 가구가 별로 없고요. 예. 뭐 수도요금은 더 적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1인당 2만 원 내고 있고 2만 원 이상 내고 있고 한 가정 기준으로도 8만 원, 10만 원 가까운 금액을 이제 상당한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통신비가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네, 네. 국민들에게 1인당 도움이 2만 될 원이라는 것이다. 돈이 개인적으로는 작은 돈이지만 아시다시피 모아보니까 1조 가까이 되는 돈이거든요. 예. 그럼 훨씬 더 좋은 데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언론에서는 자꾸 백신 문제하고 통신비를 1대1로 네네. 대응시키고 있는데 네네. 사실은 1조 원이라는 돈을 제일 잘 쓰는 방법을 우리가 국회니까 우리가 추경을 결정해야 되는 곳이니까 네. 찾아내야 되거든요. 저는 고용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 네. 지원하는 돈에 1조를 더 보태서 네. 그분들이 사람을 자르지 않도록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보태서 써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럼 보면은 이제 통신비 2만 원도 그다음에 전 국민 독감 무료 백신도 사실 이 부분 다 말씀하신 대로 뭐 100%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다. 또 때로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 장관은 과유불급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실제로 생산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양쪽에서 다 이 두 아이디어를 다 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빼고 그 돈을 네. 제 말씀은 예, 그걸 양쪽에서 다. 예. 국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네네. 정부에서 안이 왔다고 해서 그냥 네. 따라갈 수는 없고요. 우리가 안을 내야 되는데 제3의 대안을 찾아내는 게 네. 국회의원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님만큼만 하고요. 그러니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이제 공정거래 3법이 있습니다. 그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 감독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어요. 자, 당내외에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뭐 찬반하시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두 분은 찬성하십니까? 공정경제 3법. 저야 찬성하죠. 찬성하시니까 좀 더 들어보고 예, 네. 박 의원께서. 예, 저는 네. 이제 법을 통으로 네.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네. 이번에 이게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이라고 해서 네. 사실 기본법에 해당하는 법률 3개를 네. 개정하는데 관련된 조문이 수십 개예요. 예. 그러니까 통으로 찬성 반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조문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데 수십 개의 조문을 가지고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데 어떤 원칙을 네네. 저희가 정하고 들어가면 된다. 근데 그 원칙은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기업들이 이미 글로벌로 진출을 해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인데 네. 이 기업들한테 주는 규제가
세계적인 스탠다드, 즉 선진국들은 안 하고 있는 규제를 네. 우리만 하게 되면 그 기업이 불이익을 받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경영권 노출이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과연 지금 들어있는 수십 개의 조문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해서 네. 글로벌 스탠다드 우리가 못 쫓아가고 있는 거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른 나라는 안 하고 있는데 우리만 규제하겠다 그러면 네. 우리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기준에서 이걸 하나하나 조문을 봐가지고 네네. 판단하면 여야 간의 이 다툼도 네네. 충분히 없앨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중제 3법 단순히 뭐 찬성이나 반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체적인 그 조문들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글로벌 스탠드에 맞냐 안 맞느냐 이런 부분을 따져봐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나라에서만 다듬어야 된다. 하는 조항들도 많이 들어 있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네네. 찬성하신 이유는 말씀하십시오. 예. 저는 이 법 내용들이 사실 뭐 대기업을 옥죄는 목적이라기보다는 네. 우리 자본시장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그런 그 내용들이고요. 예. 그 말씀하신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해서 보면은 이건 찬성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아, 그래요. 예. 사실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자본시장이 훨씬 투명하고 공정하죠. 우리처럼 재벌이 3%의 지분만 가지고 네. 전체를 다 지배하고 네. 뭐 이사와 감사를 좌지우지하고 이런 선진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고요. 네. 거기에 공정거래 3법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박 의원이 말씀하신 제기하신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그 원칙으로 봐도 이 부분 공중제 3법은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조문을 보면 꼭 그렇지도 예,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나라에 없는 조문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네, YTN의 출발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옵니다.